네, 우리 함께 읽는 뉴스. 네, 함께 읽는 뉴스 보겠습니다. 아, 귀 땀이 나지? 마루 공구님 활동 보조자님 감사하고요. 그게 내가 옛날에는 옛날에는 이 망치부인 방송을 뭐 사실 한 500명, 600명 우리끼리 보면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할 때는 참 저런 것도 많이 했는데 이게 갑자기 너무 유명해지는 바람에 못했던 거죠. 하여튼 저는 모르는 노래예요. 작자 미상입니다. 네. 자, 우리 함께 읽는 뉴스 한번 뉴스 쭉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올라온 뉴스도 오늘이 14일이죠. 14일에 올라온 뉴스들만 오늘 다루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뉴스 조금 올라왔어요. 괜찮죠? 네. 삭발 문화 없는 영국. 한국 철도 노조 지지 삭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 자, 지금 현재 이제 이 민주노총 앞에 대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데, 그 얘기부터 해야 되겠다. 현재 그 민주노총 앞에 있는 그 대치 상황 있잖아요. 그 얘기에 관련된 뉴스부터 한번 다뤄볼까요? 예. 그 지금 민주노총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뉴스가 안 올라왔네? 그죠? 예, 현재 지금 아까 아침에 11시 정도부터 이게 대치 장면이 있었는데, 현재 이게, 팩트TV를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현재 팩트TV 상황을 잠깐 점검해 볼게요. 예. 지금 이제 팩트TV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까요. 예. 내가 왜 체포가 돼? 네가 체포가 돼야지. 예. 이게 무슨 얘기냐? 뭐예요? 또 저기 누가 기호를 길게 썼어? 루카. 죽고 싶어. 특수문자 길게 쓰면 앞으로 블랙이야. 예. 지금 이제 경찰 앞 커피 믹스 들고선 민주노총 노조원 뉴스에다가 올려주세요. 함께 읽는 뉴스에다가 지금 관련된 뉴스를요 빨리빨리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7주년 기념 문자 보내다가 뉴스를 지금 많이 못 봤어요. 예, 그 현재 상황을 한번 볼게요. 안에서 기자회견이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기자분들. 네, 팀장님! 이상규 의원이에요, 저거? 완전히 여기 나가신대요. 오케이. 해골처럼 말랐네, 진짜. 너무 말랐다. 근데 안에서 한다는데 저기 돼 있는데 이쪽으로 조금만 당겨주세요. 여기 잠깐 말 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해요. 들어가실 거예요? 아니요, 여기. 네, 말을 하세요, 그럼. 팀장님! 김 팀장님! 여기 잠깐 못 나와요? 여기 계시는데. 지금 상황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상황이 뭐냐면, 김 팀장님! 오늘 철도노조 지도부가 철도노조에 이제 15명인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었던 노조 간부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조 간부들이 오늘 자진 출두를 하겠다.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고 자진 출두를 하겠다라고 오늘 기자들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소식을. 그랬는데 경찰이 그 기자회견장 앞에 체포하러 온 거야.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뭐 여기저기 숨어있던 지도부들이 기자회견을 깔끔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자진 출두를 하려고 모여서 그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체포를 하겠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자진 출두하겠다는 걸 체포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대치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 민주노총하고 경찰들하고 민주노총 정문 앞에서 오늘 하루 종일 지금 6시간 동안 대치를 하다가, 이제 지금 지하철 노조 지도부가,
자진 출두할 예정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 아마 기자회견 하려고 불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내려오실 겁니다. 아, 이거 참 내가 이거 보여주면 안 된다. 아직 안 나왔어. 예. 아, 내가 요 영상을 보여주면 안 되는 게 이게 팩트TV가 이 내용을 또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이 유튜브에서는 저작권이 있는 영상을 쓸 수가 없어. 이 팩트TV 영상은 저작권이 팩트TV에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제가 지금 우리가 녹화가 되면 예, 이 녹화된 부분은 예. 아, 지금 이제 제가 다시 녹화를 했습니다. 예, 왜 다시 녹화를 했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민주노총에 이제 현장에 나가 있는 그 팩트TV의 영상을 잠깐 보여줬는데 앞으로 이게 이제 유튜브에다 올리려면 저작권이 따로 있는 영상을 올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 방금 중간에 녹화된 부분은 삭제를 하고 예, 방금 녹화된 부분은 삭제를 하고 다시 그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마지막 거고 가만히 있어봐. 오늘이 14일이죠. 요걸 삭제해야 돼. 예. 삭제를 8분짜리 삭제를 하고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이거 조금 아까까지 우리가 방금 8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망치 부인의 7주년을 기념하는 문자를 다 같이 읽었고 그리고 이제 그 짤짤이 랩을 같이 들으면서 누군지 모르는 작자 미상의 짤짤이 랩을 듣는 장면이 잠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우리 팩트TV의 현장 화면을 잠깐 봤는데 이게 팩트TV 현장 화면을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녹화 파일을 하나 지웠고요. 네, 짤짤이 랩도 지워졌죠. 그런 거는 이렇게 생방송에서만, 앞으로는 아마 이런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생방송에서만, 예, 생방송을 보셔야만 같이 느낄 수 있는, 예, 생방송을 봤을 때만 같이 느낄 수 있는 감동이, 예, 있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재방송으로는 다시 볼 수 없는 장면들이 있다라는 거, 예,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하여튼,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 철도노조 지도부가 열몇 명이, 아침에 뉴스에는 16명인가 15명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15명인가 16명의 철도노조 지도부가 저기가 내려진 거야. 체포영장이 내려진 16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오늘, 이제 철도 민영화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자진해서 경찰에 출석하겠다. 그래서 자진 출두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하려고 모이기로 했는데 그 기자회견을 하려는 민주노총을 경찰이 둘러싸고 체포하겠다. 이게 자진 출두냐 체포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자수하겠다는데 자수를 못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수하러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걸 자수를 못하게 하고 자기네들이 체포를 한 것처럼,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죄가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사법적인 처리 과정에서 자진 출두를 한 경우에는 구속되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수사하고 재판이라든가 이걸 진행할 수 있는데, 체포가 된 경우에는 구속수사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자진 출두하겠다는 사람들을 억지로 자진 출두 못하게 체포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이제 대치 상황이 벌어졌는데, 현재 나오고 있네요. 철도 노조 이렇게 지도부들이 현관으로 내려왔어요. 현관으로 지금 내려와서 아마 이제 기자회견을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입장 발표를 하고 자진 출두 형식으로 아마 경찰에 연행되는 경찰에 연행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체포영장이 발부돼도요, 자수하면 사법 처리가 달라질 수 있고요, 자수할 수 있는 겁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이 자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수하는 거지.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기자들 중에 풀이라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취재하려는 기자들은 되게 많잖아. 취재하려는 기자들은 되게 많은데 자리는 없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없을 때, 예, 자수가 가능하듯 체포도 가능. 자진 출두하는 사람을 무슨 체포를 해? 너는 자수하고 체포의 의미도 몰라? 말 같지도 않은 개뻥을 치고 자빠졌어. 자수하겠다는 사람을 체포 처리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발적 의지를 무시하는 건데. 모두 내려오셨고요. 김명환 위원장님 한 말씀 하시고 바로 호송차까지 걸어가시겠습니다. 김명환 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게 국정원 체포도 형평성 있게 해야지. 철도노동조합의 철도민영화 반대 투쟁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23일에 기나긴 시간 동안 국민철도를 지키고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해서 힘든 투쟁의 과정들을 함께해 오신 철도노동조합의 조합원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철도노동자들은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해서 국민철도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꼭 잡은 손 놓지 않고 변함없이 끊임없이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한 그러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집단 이후에도 우리 파업의 정당성과 철도민영화의 부당성을 알려하기 위해서 철도노조는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철도민영화 중단하라. 철도민영화 중단하라. 철도 투쟁 승리. 투쟁 결사. 투쟁.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자 여러분, 주로 바로 나가실 거니까요. 여러분, 기대 좀 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갑시다. 카메라 빠지고 나면 나 카메라 빠지고. 기자회견을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힌 철도노조 간부들이 민주노총 건물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예, 이거 경찰들하고 합의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자진 출두를 인정하는 걸로 경찰이랑 얘기가 돼서 나가는지, 아니면 나가면서 체포당하는 건지. 민영화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사실 무근이야. 민영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투쟁 마시죠. 투쟁 한번. 하나 둘 셋. 기자들 안 빠져주시면 못 나갑니다. 자, 한 분씩 나와서 봐요. 위원장님하고 본부장님 5분 쉬시고 나머지 실무자님들 그렇게 나오시면 다. 국민이 응원한다. 철도노조 힘내라. 고맙습니다. 민영화 안 좋은 거 아닌데 왜 하지 말라고 함? 그래, 너는 가서 민영화된 세상에서 살아. 이게 지금 속보가 그 철도노조 지도부 자진 출두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경찰 측하고 합의가 된 것 같은데요. 체포하지 않고 자진 출석을 받아들이는 걸로. 어머, 체포하네. 체포영장을 들이밀고
지금 체포를 하고 있네요. 지금 이제 자진 출두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바로 앞에서 연행을 하고 있어요. 예, 바로 지금 앞에서 체포영장을 공개하고 연행을 했네. 예, 현재 연행하고 있어요. 지금 또 이제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데 그 기자들이 분노하고 있고 노조원들이랑. 화면을 보실 분들은 팩트TV로 이동해주세요. 현재 이제 이 팩트TV에서 팩트TV 화면을 보시면, 팩트TV 화면을 보시면 저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버스에 탔어요. 위원장이, 지금 이제 그 경찰차에 탑승했고, 기자들이 이걸 찍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진 출두하겠다는 사람을 체포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경찰차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노조원들을 태운 버스, 경찰차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조원들이 남아서 규탄하는 이제 그 구호를 외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 현장 상황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팩트TV, 팩트TV를 검색하셔가지고 아니면 지금 민주노총이라고 검색하시면 방송에서 민주노총 현장 속보, 그러면 철도지도부 연행시도 팩트TV 촛불이라는 제목으로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아까 이제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웬 그 국정원 똘마니 같은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니까 당연히 체포할 수 있지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채팅창에서. 자, 그러면 그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체포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라는 거. 그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이제 그 형사소송을 진행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라는 건 형법을 위반했다는 얘기거든요. 형법을 위반한 범죄 피의자, 범인으로 의심받는 사람이야. 이런 이제 피의자를 체포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미란다 원칙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미란다 원칙이라는 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법이 있어. 자, 그러면 왜 미란다 원칙이라는 것들을 지켜야 될까요? 뭐 때문에? 그게 뭐냐면 인권 때문이에요. 피의자의 인권 때문에 미란다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피의자일지라도 이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자신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생긴 게 미란다 원칙이야. 그러니까 미란다 원칙은 그냥 줄줄이 읽어주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혐의가 있다고 의심받는 사람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그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체포 과정에서 지켜야 되는 절차다라는 게 미국의 형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온 세계에 전파가 돼서 어떤 사람을 체포할 때는 그 미란다 원칙을 반드시 고지하게끔 의무화되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미란다 원칙은 체포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권리를 읽어주는 걸 얘기해요. 다른 말로 이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 권리를 보장해주는 거, 그게 이제 이 경찰의 형법 집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민주주의 시대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경찰에 이제 이 누가 그 뭐라 그러나 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이 누구나 체포영장이 다 발부돼요. 범인들도 보면. 그런데 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인이 직접 경찰에 찾아오면 그거는 자수가 되는 거야. 자수로 구분이 돼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이 피의자가 스스로 경찰에 경찰서로 찾아와서 자신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면 그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이 내려졌지만, 자, 체포영장이라는 건 이 피의자가 유죄라는 증거가 될까요? 체포영장이 이 피의자가 유죄 판결이 났다라는 증거가 되냐? 전혀 아니거든요. 피의자, 이거는 뭐냐 하면 혐의를 받는 사람이야. 어떤 범죄 행위를 했다라고 혐의를 받는 사람을 이제 이 사람이 도망을 다닌다든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제 구인을 해서 조사하는 것이지 그 체포 자체가 유죄 판결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피의자는 아직 피고가 안 됐고 기소가 된 게 아니야. 기소가 되면 피고가 되는 거예요. 재판에 회부되면. 또 피고일지라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 사람을 무죄로 대우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아주 못돼 처먹은 범죄자들한테도 뭘 보장해주냐 하면 피의자와 피고의 인권을 보장해줘요.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자신을 방어할 충분한 기회를 주는 거야. 그리고 이 재판이 자기에게 불리하지 않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요. 그게 우리 한국 형법이야. 그래서 누군가의 인권을 모욕하고 못된 짓거리를 했어도 걔가 법적인 보장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호를 다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철도노조 노조원들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즉 혐의자이나 피의자이나 이 사람들이 스스로 경찰에 출석해서 자신이 그러니까 체포는 조사한다는 거거든. 스스로 그 조사에 응하겠다. 그러면 그 의사를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체포가 아니라 자진 출두가 되는 거야. 그럼 자진 출두라는 것은 이 사람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 자신이 의심받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스스로 그 범죄를 더 나쁘게 이용하려고 하거나 사태를 악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형량을 결정할 때도, 혹시 유죄 판결이 내려서 유죄 판정이 돼서 형량이 내려질 때도 자수한 사람의 형량은 감해지게 돼 있어요. 스스로 찾아온 자진 출두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형량이 내려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경찰이 이 민주노총, 아니 이 철도노조 지도부를 그 자진 출두하겠다는 거를 무시하고, 자기 자진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무시하고 체포 형식을 체포하겠다라고 이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민주노총 앞에서 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방금 전에 그 속보 그러면서 자진 출두한다라고 나왔거든, 자막이.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어떤 경찰은 체포라고 보고 이 사람들은 자진 출두라고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죠.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뭐라고 냈는지. 자, 이게 지금 이해가 돼요? 체포와 자진 출두의 차이 이제 이해가 되세요? 뭔 말을 하는지? 아까 그놈들이 뭘 잘못했는지 이해가 돼요? 나 흥분 안 했는데요? 내가 흥분한 게 아니라 듣는 수라청님이 흥분한 거 아니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 자진 출두라는 건 이 피의자들이, 범행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당당히 가서 조사받고 나의 무죄를 입증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 사건은요. 이번 사건은 지금 철도노조 이 지도부를 체포영장을 발부했어. 뭐라고 발부했냐면
파업을 했다고. 불법 파업을 했다고 그러면서 이 철도 노조원들한테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그러면 지난 철도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불법 파업이냐 아니냐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불법 파업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노동자의 노동 3권에 보장되어 있는 파업의 권리가 있는데 그 파업의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철도 노조 같은 경우에는 국가 기관망이잖아. 그래서 완전히 100% 파업을 못해. 그래서 몇 % 이상의 노조원을 100% 파업하지 않고 기본적인 비상사태를 대비한 전쟁이라든가 이런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철도 노조원들 얼만큼은 근무를 하게 해요. 그걸 안 했다면 그거 불법 파업이야.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또 전면 파업에 들어가서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지 못하게 했다면 그거는 불법 파업이 되는 거야. 그런데 지난번에 철도 노조의 파업은 그런 불법 파업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응? 이 노조원 중에 22%인가 30몇 %를 남겨둬서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을 노조가 남겨둔 거야. 그런데도 이 운영자가 철도 회사에서 그 운영을 안 해버렸어요. 노조원들은 일하려고 왔는데 일을 못하게 해버렸어. 왜? 불편을 가중시켜서 국민 여론을 악화시키려고. 국민 여론을 악화시키려고 그 당시에 일부러 운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 파업 때문이 아니라 불법 운영을 한 거야. 예. 철도 회사에서 노동자들은 일하러 나와 있는데 일부러 노동을 못하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불법 운영을 한 거죠. 불법 파업을 한 게 아니라. 예. 그럼 거기다가 이게 지금 철도 노조원들이 이게 파업의 절차가 또 다 있는 거야. 언제까지 기다리고 협상을 요청하고 이런 과정과 절차가 있는데 이 노조원들이 그 절차를 다 밟았다는 거야. 이 철도 노조가 과정과 절차를 다 밟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합법 파업이었대요. 나도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불법 파업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나도 철도 파업은 무조건 불법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불법 파업이 아니었던 거예요. 과정과 절차를 전부 다 합법적으로 밟았고 그 다음에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한 최소 인원을 남겨둬서 이 노조원들이 국가를 철도망을 마비시키지 않도록 비상대책까지 만들어놓고 한 파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합법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 박근혜 정부에서 불법 파업이라고 낙인을 찍고 철도 노조 지도부들을 강제로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뭐야? 독재인 거죠. 예. 법을 지켜서 이게 법에 보장된 파업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노조를 불법 파업이라고 지목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체포영장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합법 파업을 했기 때문에 나는 무죄다. 그러니 조사에 응하겠다. 자진 출두하겠다는데 이걸 체포해가고 아주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지금 박근혜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 형법적 절차라든가 법적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아. 되게 말로는 법과 원칙을 지킨다고 얘기하는데 법과 원칙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아요. 예. 지금 박근혜 정부는 법과 원칙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놓고 맨날 텔레비에 나와서는 지가 법과 원칙을 지킨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또 국민들은 이게 그냥 불법 파업인 줄 알고 뭔가 잘못했는 줄 아는 거야. 아마 이제 오늘 저녁 때 TV조선하고 YTN 막 이런 KBS에서 철도 노조 지도부 11명 체포 이렇게 나온다면 국민들은 철도 노조가 뭐가 잘못해서 지금 체포됐나 보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사실 좀 무식하잖아요. 그래갖고 지가 감동해놓고 선동했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게 있어. 우리 국민들은 그 뉴스를 쓸 때도 뭐 한명숙 3년 징역 3년형 이렇게 얘기하면 한명숙 전 총리가 징역 3년형에 처해졌나봐 라고 의심하잖아. 근데 기사를 읽어보면 구형이야. 구형은 뭐냐? 검사가 그렇게 외쳤다는 거야.
검사의 주장이야. 그런데 그거 무죄 나왔어. 그죠? 예. 무죄 나온 걸 그 구형이 얼마라는 것만 보도해요. 한 예로 망치부인 같은 경우에도 망치부인을 검색하면 망치부인 법정 구속까지만 나와. 나를 법정 구속한 게 그게 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나를 구속했다가 3개월 만에 지들이 증명을 못한 거야. 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증명을 못해갖고 결국은 허위사실 무죄야. 그럼 내놓은 거거든. 나를 이제 내놨단 말이야. 그런데 아무도 언론에서 누구도 허위사실 무죄라는 걸 보도를 안 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을 때린 걸 마치 실형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도해버리고 추가 보도를 하지 않아. 절대. 그게 우리나라 언론이 국민들을 속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철도 노조 체포 이렇게 나가면 그 뉴스 본 사람들은 어머 철도 노조가 불법 파업하다가 체포됐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여론을 조작하는 거죠. 언론이 여론을 조작하는 한 방법이에요. 방편.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는 거야. 나는 그래서 박근혜네 치킨님 감사합니다. 팩트TV가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컴업님 감사하고요. 어떤 방송사도요. 이 모든 걸 전면적으로 다 보여주지 않아요. 대부분 언론사들이 지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면을 오늘 하루 6시간 동안 팩트는 생중계를 했단 말이야. 그 중에서 지네들이 보고 싶은 거 한두 장면만 찍어가지고 그거를 편집해서 내보내겠죠. 자막은 철도노조 간부들 체포 11명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체포 이렇게 내보내고 그러면 그걸 본 국민들은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위 사실을 진실처럼 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놈의 새끼들이 여론을 조작하는 방법이더라 라는 거. 자, 그래서 편집의 마술을 부리면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할 때 이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는 게 팩트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의 팩트TV가 사실은 이제 물론 뉴스타파나 고발뉴스 뉴스타파, 고발뉴스, 국민TV 모두 소중한 우리의 매체야. 많은 팟캐스트들이 다 소중한 매체들이고 우리 한국 사회의 민주적인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언론들이 다 맞지만 그중에 팩트TV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그 모든 현장을 담아낸다는 거. 모든 현장을 실시간으로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이 팩트TV는 굉장히 우리 민주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예. 이 팩트TV는 우리 민주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니 이 자산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이제 팩트TV 같은 경우에는 눈팅을 어머님 감사합니다. 후원하는 방법이 팩트TV에 직접 후원에 가입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월 5,000원 이상, 매달 5,000원 이상의 회비를 내시면서 후원회원이 되시는 방법이 있고요. 눈팅을 어머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유튜브에서 팩트TV의 영상을 광고를 보면서 시청해 주시는 거. 팩트TV의 영상들을 광고를 보면서 시청하시는 거. 그러면 광고를 이렇게 그 팩트TV 영상 자료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광고를 보고 나서 그 영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팩트TV한테 광고료가 지급이 돼. 그래서 이 팩트TV가 어떤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팩트TV를 구해주셔야 돼요. 지켜주셔야 돼. 이게 사라지면 사실 우리 국민의 CCTV가 사라지는 거야. 우리 국민의 진실을 전하는 CCTV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 팩트TV를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난 돈이 없다. 그러면, 쉬는 시간에 팩트TV 영상을 계속 클릭해 주시는 거. 그래서 광고를 봐주시는 거. 그게, 이 업무 중에 팩트TV를 계속 검색해서 하나씩 봐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좋은 후원 방법입니다. 네. 자, 북한 어디 사시나요? 북한에서 살다 왔나봐요. 예. 꼭 북한 사는 애들이 볼 때 북한 사냐고 물어보죠. 빨갱이가 볼 때 빨갱이라고 얘기하고. 불법 파업 아니고 합법 파업입니다. 예.
그 박근혜 말만 믿으면 불법 파업으로 보이지만 합법 파업이라고 예, 그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토론하는 거 못 들어봤어요? 네. 다양하게 여러 이렇게 영상들을 봐주시는 거, 물론 팩트TV에는 쌍규와 망치의 불타는 토크쇼도 있어요. 예, 여러분이 그것도 많이 클릭해 주시면 또 그 팩트TV에서 망치 부인을 좀 더 이렇게 소중히 다뤄주겠죠? 네. 휴대폰으로도 뭐 정기 후원하는 방법들이 있다니까. 사실은 이제 많은 우리 매체들이 있는데, 민주세력의 매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팩트TV는 어쩌면 내가 볼 때 나보다는 고비용이지만 저런 실시간 생중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 중에는 굉장히 나름대로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저런 이 시스템을 갖춘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소중한 내용이죠. 예, 예. 망치부인님 얼굴이 불법인가요? 네 뇌가 불법이야? 예. 자, 예. 합법 파업이고 공익적 파업이고,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거짓말했어요. 그게 이제 이 철도 노조가 주장하는 민영화가 아니다 그랬는데, 지금 많은 그 철도 회사 그 철도공사 내부 문건에 민영화라는 증거들이 다 떴어. 그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미 그 수서발 KTX를 이렇게 따로 분리시키면 이 KTX가 망한다라는 것도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망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민간에게 넘겨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다는 그래서 이미 이 그 철도 노조의 파업 주장대로 민영화라는 많은 내부 문건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민영화 아니다라는 거짓말을 했죠. 그 다음에 철도 노조가 귀족 노조라고 거짓말을 했죠. 이것도 거짓말이었잖아. 그지? 그리고 철도 노조가 불법 파업하고 있다는 세 가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 같이 한번 적어볼까요? 정부의 거짓말. 자, 철도 노조는 불법 파업이었다라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뭐예요? 합법 파업이다. 그 노동법에서 이야기한 과정과 절차를 다 밟아서 그 규칙을 다 지킨 합법 파업이었다. 예. 이게 파업은 모두 불법인 줄 알는 바보들한테 이게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파업은 합법 파업이에요. 합법 파업이었다. 첫 번째 정부의 거짓말. 불법 파업이라는 말은 거짓말, 합법 파업이었다. 두 번째, 철도 노조가 이야기한 것처럼 민영화가 아니다 라고 정부가 주장했지만 사실은 뭐다? 민영화다. 그죠? 정부의 두 번째 거짓말, 민영화가 아니다. 사실은 민영화다. 첫째, 합법 파업이고, 둘째, 민영화다. 민영화의 증거는 뭐야? 철도공사 내부 문건. 예. 민영화라는 증거는 뭐라고요? 철도공사 내부 문건이야. 첫째는 합법 파업이었고, 두 번째는 철도 노조의 주장대로 수서발 KTX는 민영화다. 이거는 뭘 통해 알 수 있다? 내부 문건을 통해서 밝혀졌다.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텔레비전에서 안 해주니까 TV만 보는 바보들은 모른다. 자, 세 번째. 그 철도 노조가 귀족 노조라서 뭐 이렇게 뭐라 했어? 대를 이어 그걸 뭐라 그러더라? 대를 이어 취업하는 걸 뭐라 그러더라? 세습. 철도 노조가 대를 이어 세습 고용한다. 철도 노조가 세습 고용한다고 주장해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세습 고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고용 세습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 아니다. 철도 노조에서 지금 이제 그 사망한 직원의 자녀들에 한해서 그 우선권을 주는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전체 7,000명 중에 몇 명이야 그게? 21명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세습이란 말은 그것도 정부의 여론 조작이었다. 세 가지 알아야 돼. 첫째, 불법 파업이다. X, 합법 파업이다. 둘째, 민영화가 아니다. X, 민영화가 맞다. 내부 문건 보니까. 셋째, 고용세습이라고 주장했는데 X, 고용세습 아니다. 예.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기 뭐예요? 어디에서? KTX 내부 문건으로 민영화라는 증거들, 예, 민영화 아니라더니 민영화라는 걸 인정했던 문건들이 발견됐잖아. 그 내용도 정리를 하셔가지고요. 언제든지 와가지고 철도 노조가 불법 파업했다. 민영화가 아니라고 민영화가 아닌데 민영화라고 뻥쳤다 그러면 여러분이 증거로 얘기하셔야 돼요. 가끔 가다 보면 새벽녘에 미친놈들이 막 미친듯이 떠들어요. 근데 얘네들이 뭐 알고 떠들어? 모르고 떠들지. 이 국정원 똘마니들이 던지는, 국정원 똘마니들이 던지는 뻥을, 잘 모르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떠드는 아이들이 뭐라고 막 거짓말 할 때, 여러분은 걔네들한테, 야, 이 새끼야, 이 무식한 놈아, 이렇게 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 무슨 국정원 똘마니야? 우리가 국정원 똘마니도 아닌데, 우리가 왜 그렇게 욕을 하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럴 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기사로서 이야기한다. 증거를 계속 증거 문구. 가끔 가다 보면 우리 팬들 중에, 시청자들 중에 기사 중에 핵심 내용을 딱 복사해서 써주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게 아주 좋은 대처법이죠. 꼭 자기도 모르면서 욕해. 그 시청자들 중에 자기도 모르면서 막 욕하고, 너 일배충이지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지도 몰라. 답을 모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야. 근데 진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화내지 않아. 그 뉴스 링크와 본문의 핵심 부분을 복사해서 알려주려고 하지 화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그 미친놈들이 와서 떠들 때 사실은 걔네들도 잘 모르고 떠드는 거야. 그리고 지네들이 떠들고 여러분들이 답을 써주면 그거 보고 가서요. 또 바꿔서 싸워요. 일베들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일베 전체가 아니라 국정원 똘마니들한테 가서 너 이거 틀렸잖아 라고 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싸워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뭘로? 답을 줘라.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에 진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뭐가 철밥통이야? 니네 국정원이 철밥통이지. 예. 내가 선동한 게 아니고 니네가 저기 뭐 철도 노조가 선동한 게 아니고 니가 공감한 거라니까. 백날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지랄이야. 아유, 저 무식한 것도 정말. 그래도 예. 이렇게 진실을 알려줬는데도 물론 못 알아듣는 놈들이 있죠. 그럼 와가지고 이제 뻘소리를 막 한단 말이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얘네들한테 해줄 일은 뭐다? 뉴스를 알려주는 거다. 자, 그래서 철도노조, 민주노총 지금 이제 뭐 재방송 들어갔으니까 보실 분들은 팩트TV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네요. 삭발 문화 없는 영국, 한국 철도노조 지지 삭발. 예. 영국 사람이 영국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철도 노조를 지지하면서 삭발했답니다. 예, 한번 보실게요. 영국 철도노조 중앙위원, 런던 한국 대사관 앞에서 어떤 형태의 민영화도 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머리를 깎고 있대요. 근데 이 영국에서는 삭발이라는 게 없다네.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노동자들이 삭발 투쟁은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제 영국 노조는 이렇게 삭발하는 그런 문화가 없대. 그런데 이 영국 철도노조 중앙위원이 한국의 철도노조를 지원하면서 한국 대사관 앞에서 삭발했답니다. 내 머리는 좀 차가워졌을지 모르지만 심장만큼은 뜨겁다. 칼슨 링우드 영국 철도 해운 운수 노조 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은 머리를 박박 밀고 나서 이렇게 소리쳤다. 1월 9일에 있었나봐요. 예, 1월 9일 현지 시각 낮 영국 런던에 있는 한국 대사관 앞에서 삭발식이 있었다. 그는 우리나라의 전국 민주노동조합 연맹이 오는 18일 벌일 3차 총파업을 앞두고 한국의 철도 민영화 반대운동에 연대한다는 의미로 머리를 깎았다. 영국에는 삭발이라는 문화 자체가 없지만 한국 노조원들이 삭발한 것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삭발을 했다고 링우드는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2일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을 대표해 한국을 방문했다. 당시 그는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고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영국에서 한국의 철도노조 지지 시위가 벌어진 의미는 남다르다. 영국에서는 93년 보수당이 철도 민영화를 강행했다. 영국 항만 운수노조의 스티브 헤들리는 영국은 철도 민영화 이후 철도 요금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어떤 형태의 철도 민영화도 결국 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브라질 노총도 8일 경제위기로 유럽 난미를 막론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이 지속되면서 민영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투쟁은 고용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는 연대 메시지를 보냈다. 유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철도 민영화 움직임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 침탈과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전교조 법의 노조화 문제도 해외에 알려져 있다. 이런 투쟁이 더 힘있게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각국에서 연대의 손길이 답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컴맘님 감사합니다. 이게 왜 이러냐 하면요. 사실 이제 이 노동 문제는, 이 노동의 문제는, 그리고 이 민영화의 문제는 이게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야. 이게 어느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민영화가 돼가지고 돈을 버는 금융기업이 있다. 그럼 이 금융기업이 그 돈 번 재미 때문에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민영화를 하겠죠. 그래서 그 나라의 노동 구조를 파괴시키겠죠. 이게 전염병처럼 번지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 노동 문화인들이 함께 뭉쳐서 공동 대처를 하는 거예요. 예. 아휴. 스킨헤드는 그거 삭발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게 스킨헤드가 노조야? 스킨헤드가 노동운동이야? 릴렉스. 난 이제 사람하고만 말할 거야. 너 청와대에서 살지? 네 짝꿍 새롬이지? 예. 자, 코트 외모킹님 감사합니다. 네 짝꿍 새롬이지? 아니면 희망이야?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예. 하여튼 그래서요. 이 국제 노동계 운동이 함께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 예. 아니 그러니까 스킨헤드는 아니 그럼 율브린 너도 삭발이냐 그게? 율브린 너가 노조를 위해서 노동운동하면서 삭발했어? 그러면 걔 누구니? 율브린 너 말고 그 다이하드에 깎아머리는 그것도 그러면 삭발이냐? 아이 무식한 새끼들이 진짜. 정말.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삭발이라는 표현은 예, 브루스 윌리스 이게 뭐예요? 자기가 대머리라서 이렇게 깎은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거랑 달리 이게 노동의식의 노동조합의 활동의 하나로 그 머리를 깎는 걸 우리가 삭발투쟁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걸 보고 기자가 무슨 선동을 했다 이 등신 같은 진짜. 요즘에 그냥 청와대에서 기르는 개들이 너무 설쳐. 예. 길이도 그렇고 그죠? 예. 하여튼 그래서 이 영국에서는 노동조합의 삭발투쟁이라는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한국식 이 삭발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게 모든 나라가 노동 문제는 연관되어 있어요. 한 나라의 노동 구조가 무너지면 다른 나라가 연쇄적으로 같이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그거 아세요? 반부패 라운드? 그거 아나? 이제 WTO라는 게 만들어지잖아. 세계무역기구. 그래서 이제 이게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이제 회의에서 우루과이라는 데서 회의를 해가지고 세계무역기구를 만들기로 합의를 해. 그러면 이 세계무역기구라는 게 뭐냐면 세계 자유무역기구야. 온 나라의 무역 장벽을 없애자. 그럼 무역 장벽을 없애게 되면 선진국 대기업에게만 유리하단 말이야. 그래서 선진국 대기업에게만 유리한 무역 장벽을 없애는 WTO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 WTO 산하에 반부패 라운드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부패 라운드라는 게 뭐냐? 기업이 도덕 경영을 하지 않고 투명 경영, 창조 경영, 혁신 경영을 안 했을 때, 그리고 탈세를 한다든가 또는 이제 정권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정경유착을 해서 비합법적인 특혜를 받는 기업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런 기업을 국제 시장에서 퇴출하는, 그게 반부패 라운드예요. 예. 그래서 이 반부패 라운드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각 나라에 혁신 경영을 하는 기업, 혁신 경영을 안 하는 기업, 이런 것들을 이제 막 구분해서 비판을 하고 있죠. 중요한 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혁신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에 하나도 못 들어갔어. 탈세를 기본으로 하고 분식회계, 그러니까 이중장부 쓰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막 문어발식으로 비합리적 확장하고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혁신 경영의 점수가 논외야. 아예 그 대상에 못 들어가요. 예. 그래서, 누구니? 누가 지금, 누가 떠들었어? 예. 자, 그게 뭔 말인지 알았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예. 선동질하네. 감동하는 거야, 네가. 선동하는 게 아니라, 감동하는 거야. 예. 자, 또, 아니, 닭을 주고 치라고 그래. 예. 다른 나라보다 많이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뭐가? 우리나라 대기업이요? 전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금 많이 안 내요. 비사문천님 감사합니다. 다른 나라는요, 예. 다른 나라는 어느 정도 내냐면,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외국에 가난한 사람하고, 그러니까 부자하고, 극빈자하고 부자의 차이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세금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 서민과 재벌의 세금 차이가 21배야. 일반 가난한 서민하고 그 다음에 부자들의 세금 정도가 21배예요. 그만큼 부자들의 세금을 많이 내는 거야. 우리나라는 몇 배? 예, 우리나라 부자들은 얼마 낼까요? 7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가난한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걷고 부자들한테 세금을 적게 걷어서 그 차이가 7배밖에 안 되는 거야. 다른 나라는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의 세금 차이가 21배야. 근데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세금 부담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서민에 대해서. 그래서 서민의 세금 부담은 높고 부자들의 세금 부담은 낮아서 다른 나라의 세금 격차의 3분의 1밖에 안 나는 거예요. 예. 부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죠. 예, 부자들의 탈세라든가 문어발 경영이라든가 어떤 무자격 경영하다가 나라 말아먹어도 부자들은 아무런 책임을 안 지잖아요. 네, 그게 문제야. 그것도 신문기사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민주노총과 철도노조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촉촉사올림 감사하고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재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런 생각을 해. 재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재벌을 비판하면 재벌 경영을 비판하면 빨갱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이미 오래전에 1945년 이후로 재벌들의 특혜 금지되어 있고 재벌들이 중소기업을 핏바람먹는 거 이것도 금지되어 있고 철저히 중소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그런 이제 원칙을 세우고 진행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국정원에서 시계 받아 먹고, 시계 받아 처먹고, 그리고 이제 밥 처먹은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재벌을 비판하면 빨갱이란 논리를 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종북이냐? 내가 북한 따라하자 그랬어? 종북이 궁금하면 새누리당에 가봐. 북한처럼 국정교과서 만들자는 종북 세력 거기 드글드글 하니까 종북이 보고 싶으면 새누리당으로 가. 어디서 여기 와서 종북을 찾아?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왜 이런 게 벌어졌느냐? 왜 이런 기본적인 바탕이 벌어졌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박정희 때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산업화를 위해서는 즉 기업을 위해서는 기업을 위해서는 노동자가 희생하는 게 당연하고 재벌을 위해서 국민이 참아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배운 거야. 그게 이제 박정희 시대에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의식을 배운 거죠. 그게 오늘 우리 구조의 문제야. 예. 오늘 우리나라의 문제가 바로 그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산업화를 겪으면서 그 뭐라 그러나 독재 방식의 이 노동 개념, 노사 관계를 독재 방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노조는 무조건 참아야 된다. 예. 노조는 무조건 참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예. 자, 예. 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일기는 일기장에 가서 쓰시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어린 시절에는, 내가 이제 25년 전, 30년 전에 경제를 처음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뭐라고 가르쳤냐 하면, 자본가들은 이윤을 남겨서 그걸 재투자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지금은 그 구절이 사라졌어. 지금은 경제교과서에서 자본가가 이윤을 얻는 이유는 또다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다라는 그 구절이 지금은 경제교과서에서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재벌들이 자기네들이 그 벌어들인 무역이익을, 영업이익을 지네들끼리 나눠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잖아. 그거는 원래 자본주의 정신이 아니에요. 예. 원래 자본주의 정신이 아니야. 원래 이제 이 자본주의가 나오게 된 건 언제 나온 거냐면, 십자군 전쟁 끝나고, 그리고 이제 그 중국으로부터 나침판과 항해술이 들어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전 세계에 자본주의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외국에 나가서 이제 그 선원들이 무역을 하면서 돈을 벌어. 그래서 그 돈으로 땅을 사고 거기서 양을 키워서 모직물을 만들고 그러면서 자본가가 형성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 자본가들이 형성이 된 게 그게 1980년, 그러니까 70년대? 1870년대에, 미안해요. 1700년대에 그 자본가들이 나타나. 그러니까 이제 1600년경부터 1492년이 그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때잖아요. 그리고 그 얼마 뒤에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마치고 세계 일주를 마친 그 시점, 즉 16세기가 소위 이제 무역업이 발달하는 거야. 무역을 통해서 해외 무역을 통해 돈을 버는 상업 자본들이 만들어져. 그 사람들이 1700년대에 그러니까 이제 16세기 1500년대에 돈을 벌어서 그러니까 1700 요 기간 동안 1600년대에 땅을 사들이고 거기서 모직공업을 만들고 나중에 1700년대에 1700년대 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과학기술이 막 연구가 돼. 그러다가 이제 소위 제니방적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증기기관이 나타나게 되면서 공장제 대량 생산 체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17, 18세기가 소위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때란 말이야.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때. 근데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그 발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였냐? 그 전에 있었던 전혀 무관해 보이는 종교전쟁. 기독교하고 천주교가 같냐 틀리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원래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를 얘기하고 카톨릭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회 두 개였어. 그리스 정교회하고 카톨릭 두 개였는데, 이 카톨릭이 그 부패한 귀족 세력들하고 결탁해서 탈세의 온상이 되고, 이 귀족들의 서민 착취를, 그걸 갖다 정당화시키는 역할들을 하다가 비판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나오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래서 개신교가 나와.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카톨릭, 개신교, 그리스 정교, 그리고 종교개혁의 틈바구니 속에 영국의 성공회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전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종교들이야. 그래서 이걸 전부 다 기독교라래.
기독교회는 카톨릭,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회도 있죠.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 성공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종교들인데, 그 중에 개신교 신자들이 소위 이제 그 뭐라 그러나 그 누구였지? 칼뱅의 종교개혁이 완성되는 시점, 예, 칼뱅의 종교개혁이 완성되는 시점이 바로 그 1680년인가? 1640년인가? 그 17세기야. 그때 이미 그 칼뱅파로 들어선 접어든 사람들이 자본가들이었어. 이 자본가들이 칼뱅파를 그 추구하면서 개신교 활동을 해요. 그러면서 11조, 그래서 천주교에는 11조가 없어. 그게 알죠? 천주교에는 11조가 없어. 근데 개신교에는 11조 개념이 강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중요한 얘기야. 11조 이야기에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다. 천주교에서는 11조 개념이 많지 않았는데, 개신교가 되면서 천주교 개념, 이게 뭐지? 11조 개념이 강화된 거야. 즉 칼뱅파 자본가들이 우리가 더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청교도 정신이다. 우리는 청교도다. 그럼 청교도는 뭐냐? 청지기에서 나온 말이야. 청지기. 뭐냐 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받았다. 그래서 원래는 전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게 자본가들이 만든 11조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11조라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하고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야. 그래서 이 청교도 정신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자본가들이 10분의 1은 교회에 내고 10분의 1은 우리 가족이 먹고 나머지 80%는 재투자하는 거. 그게 청교도 정신이에요.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자본주의의 핵심 사상이었어. 원래 이 자본주의는 청교도주의에서 나와 있고 청교도 정신은 10분의 1을 교회에 10분의 1을 가족이 그리고 80%를 그 사회에 재투자하는 거. 그게 원칙이었어. 그러다가 얘네들이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자본가들이 제국주의로 변하게 되잖아요. 진화론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그러니 이웃에게 나누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런 종교적 의무를 떠나버리는 거야. 그런 다음에 나타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자본가들이 아주 비열해지는 거야.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돼. 그래서 이게 1800년대에 유럽에 이 노동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 가난한 노동자들의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쓰게 되고 그 자본론이 진보적인 유럽 사상가들에게 퍼져나가면서 그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막 나타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온 게 칼뱅 그 누구니 막스 베버의 뭐였어? 그 천민 자본주의론. 그 자본주의와 청교도 정신에 대한 책을 쓰면서 거기에 그 자본가들이 지금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추구하면서 저임금 정책을 펴는 것을 비판해요. 그러면서 이거 천민 자본주의다 라는 비판을 하게 돼. 그로부터 이 한 80년이 지난 뒤에 수정 자본주의 이론이 정립되고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자본가들이 깨달은 거야. 아, 우리가 무조건 다 빨아먹으니까 소비 능력을 상실해서 이 나라 경제가 망하는구나. 그러니 소비자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 현대헌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1945년 이후에. 일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자본가들은 돈을 벌면 80%를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는 뭐냐?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삼성하고 현대가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가 현재 우리나라 모든 기업의 영업이익의 22%를 둘이 만든대. 들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업의 이익을 모든 기업의 이익의 22%가 현대하고 삼성에서 만드는 거래. 그러면 이제 이 현대하고 삼성에서 그 얘네들이 한 160조를 만든단 말이야. 160조의 영업이익을 낸단 말이야. 그 160조의 영업이익은 사실은 결국은 그 중에 80%는 사회에 재투자돼야 될 돈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너나 담배 피지. 그 쓸데없는 얘기하려면 너 맨날 우리 방송 들어와서 쓸데없는 얘기해.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삼성하고 현대가 영업이익으로 남기는 걸 비롯해서 10대 기업이 160조잖아. 10대 기업이 160조면 이걸 22%로 친다고 그러면 25% 정도로 쳐. 그러면 전체 기업의 이윤이라는 게 얼마 정도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겠지. 뭐 한 4배만 쳐봐. 4배만 쳐도 약 600조 정도가 된다는 얘기야.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서 한 400조? 그래, 뭐 400조로 치자. 전체 기업의 영업이익이 400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400조의 80%는 원래 자본주의 정신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거예요. 400조의 80%는 사회에 환원해서 8432 320조는 일자리 창출에 쓰여져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현재 전 세계에 그렇게 한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런 얘기가 없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성의 서비스 기사가 배고파 죽은 이유도 뭐냐 하면 사실은 삼성전자의 물건이 팔리기 시작한 게 AS 센터 때문이잖아요. 그 맨 처음에는요, 삼성 AS 센터가 생겼을 때 삼성 다 정직원이었어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 맨 처음에 삼성의 AS 센터가 생겼을 때는 막 미끈한 여자 직원이 그 무슨 스튜어디스처럼 옷 입고 막 번호표 뽑아주면서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막 이러면서요 최고의 서비스를 주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때 그 일하는 기사들도요 전부 다 삼성전자 직원들이었어. 그런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삼성전자 직원들이 계약직으로 바뀌게 되고 지금은 그 계약직 직원들이 아주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 고객들이 돈을 안 내면 그 안 낸 돈을 서비스 직원의 월급에서 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나타난 문제점이 뭐냐? 삼성전자의 직원들은 가난해지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비정규직을 들여다가 비정규직으로 불러다가 철저히 노동 착취를 해먹고 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 중에 돈 번 데가 없어. 그거 알지? 삼성전자가 얼마나 많은 기업을 먹여 살린 줄 아냐 그러는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삼성전자에 중소기업 납품하는 사람들 중에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월급 받는 데 있어? 없어. 다 망해요. 노동자들이 대부분 그 월급 제대로 못 받고 저임금에 시달려.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애들이 모든 이익을 중소기업에 줘야 될 이익, 그 다음에 노동자들에게 줘야 될 그 임금 이런 걸 철저히 쭉쭉 빨아갖고 지네가 이익으로 먹는 거야. 그러니까 삼성이랑 현대가 그 1, 2위를 다투면서 얘네가 영업이익의 22%를 차지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데 사실은 그건 걔네들의 이익이 아니라 누가 먹어야 될 이익이냐. 노동자와 그리고 그 중소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 노동자들, 삼성기업 노동자들이 먹어야 될 이윤이야. 근데 그걸 갖다가 기업 그 주주들만 다 갈라먹는 그런 꼬라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죠. 지금요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소비가 없대. 이게 지금 이제 설이잖아요. 다음 주가 설이야. 그죠? 다음 주면 이제 설날이 다가오는데 그러면 이제 이 정도가 되면 경제가 들썩들썩 해야 되는 거야. 뭔가 시장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제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럴 때 이 경제가 살아나는 건데 현재 시장에 사람이 없어. 길거리에도 사람이 없어요. 마트에도 손님이 없고 이 마트에도 손님이 없고 지금 그 돈을 쓰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명선땡님 감사합니다. 피아노 학원이 다 망하는 거야. 그래서 피아노 학원이 왜 망하나 했더니 돈이 없으니까 일단 학원비는 어디로? 영어 수학으로만 집중하는 거야. 영어 수학으로만 집중하면서 예체능계 학원들이 지금 다 망하고 있대요. 예. 예체능계 학원들이 다 망하면서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피아노 학원이야. 컴업님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피아노 학원 다니면 있는 집 아이들, 그래서 부잣집 여자아이들이 피아노를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그 향수를 가지고 우리 세대는 피아노 학원들을 많이 다녔었어. 그랬는데 이제 피아노 학원을 다녀봤자 공부에 특별한 도움이 안 되니까 피아노 학원이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거의 동네마다 이 예체능 학원이 막 사라지고 있어. 근데 이제 운동 같은 경우는 애들 이제 뭐라 그러나 태권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살아있어. 근데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음악 학원이야. 서민들 가정에서는 서민 동네에서는 이 피아노 학원이 제일 먼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원들이 영수학원 중심으로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정말 문제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비할 돈이 없는 거야. 물가는 너무 비싸고 월급은 너무 적고, 그래서 소비를 안 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번 추석이 여러분의 위기야. 아니, 설이 원래 설날에 뭘 받아? 세뱃돈 받잖아. 옛날에 뭐예요? 노무현 때는 세뱃돈도 되게 많이 줬었어.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막 그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주식 거품이 불고 이래가지고 그때는 우리 학생들한테 세뱃돈도 되게 많이 줬을 거야. 그런데 점점 세뱃돈이 줄어들잖아. 세뱃돈이 점점 줄어들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세뱃돈이 막 고정화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니까. 그래서 옛날에 주식으로 막 거품 경제가 불어날 때는 애들이 세뱃돈을요 막 수십만 원씩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세뱃돈을 10,000원만 받아도 배추잎만 나와도 감지덕지 분위기잖아 지금. 그게 뭐냐? 예, 그게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야. 우리 어린 학생들은 뭐 정치와 경제가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야. 이 정치하는 아저씨들이 경제 회장님들만 부자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회장님들이 다 빨아먹으니까 우리 삼촌, 아버지, 큰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돈을 못 벌고, 그래서 설날에 여러분의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모든 경제는 연관되어 있어요. 예. 집안에 시집 못 간 누나 자꾸만 히스테리가 심해지잖아. 그 다음에 장가 못 간 형도 집에서 안 나오고 막 집안을 우울하게 만들잖아. 이게 다 경제가 잘못돼서 그러는 거야. 정치하고 경제가 잘못돼서 여러분 가정에 모든 불행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예. 정치하고 지금 이 정치가 잘못되는 게 나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하면서 막 일베에 가서 키키덕거리고 있잖아. 아니야. 그 정치인들이 여러분의 세뱃돈을 뺏고 있다니까. 중요한 정보야. 노래를 참 들으면 또 안 되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지금 벌써 6시인데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오늘 봐야 됐던 뉴스들이 또 뭐가 있냐 하면, 노래를 못 트니까 이거. 함께 읽는 뉴스들이 얼마나 올라왔나 한번 볼까요? 박근혜, 아베 모두 역사 교훈을 훼손했다. 교과서 개정하려는 위태로운 시도. 정부 발칵 뒤집혀. 뉴욕타임즈에서 이렇게 했나봐. 뉴욕타임즈가, NYT가 뉴욕타임즈다. 예. 박근혜, 아베 모두 역사교훈 훼손. 교과서 개정하려는 위태로운 시도. 정부 발칵 뒤집혀라고 보도했나봐요.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즈가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교과서를 고쳐 역사를 왜곡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 정부가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13일 정치인과 교과서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반영하기 위해 고교 역사 교과서를 다시 쓰도록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까지는 이제 뉴욕타임즈에 아시아 기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한국을 좀 아는 한국 사람들의 관심사로만
이 한국 뉴스가 뉴욕타임즈에 나온 거야. 근데 이번 건 뭐? 사설. 사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뉴욕타임즈가 사설을 통해서 아베 신조와 박근혜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반영하기 위해 고교 역사 교과서를 다시 쓰도록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즈는 아베 총리에 대해서는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서 지우길 원하고 난징 대학살도 축소, 기술되길 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즈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한국인들의 친일 협력에 관한 내용이 축소 기술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친일 협력 행위가 일본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는 내용의 새로운 교과서를 교육부가 승인하도록 지난 여름에 밀어붙인 바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교학사 교과서 밀어붙이기를 질타했다. 뉴욕타임즈는 박 대통령과 관련해 아버지인 박정희는 식민지 기간 중 일본군의 장교였다. 어머. 그는 이후 1962년부터 79년까지 한국의 독재자였다고 부연 설명하기도 했다. 이게 사설이라서 이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정부는 발칵 뒤집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뉴욕타임즈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들어 잘못된 주장을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또 앞으로 뉴욕타임즈 측의 잘못된 사설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정정보도 요청할 것을 밝혔다. 아니 그러면 이명박이가 일본에 문득 여기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이명박이 일본 총리가 이명박한테 우리가 그 교과서를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지네 교과서 해설서에 쓰겠다. 그러자 이명박이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일본의 모든 언론이 보도했어. 그때는 외교부에서 이렇게 반발하지 않더니 그럼 그거 사실이었나 보지? 그건 사실이 아니었나 봐? 그때는 뭐 그렇게 반발하지도 않고 나중에 우리나라 법정에서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까지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번 건은 또 사실이 아니긴 뭐가 사실이 아니야. 우리가 본 것만 해도 지금 교학사 교과서에서 잘못된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뉴욕타임즈가 사실대로 얘기했구만 발끈하는 거 봐봐. 우리나라 외교부 참 웃긴 애들이야. 그죠? 예. 이게요, 이제까지는 뉴욕타임즈의 일반 기자의 그 기사들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안 한 거야. 근데 이게 사설은 뭘까? 사설은 언론사의 입장이에요. 예. 사설은 언론사의 입장이야. 그래서 이게 이 뉴욕타임즈라는 언론사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에서 우리 정부와 그러니까 박근혜하고 아베를 동급 취급한 거 아니야. 역사를 지 멋대로 고치려고 하는 거라고. 맞아, 심스님 감사합니다. 예. 이거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예. 이 박근혜 정부가 이 국제적인 이 여론을 무시하고 오만 이 잡짓거리를 하다가 지금 이런 욕까지 먹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거는 정말 이제 한일 간의 관계를 제대로 지금 못 풀고 있는 데에서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아베는 아베대로 지금 일본이 흉흉하잖아. 일본이 그 후쿠시마 사태 때문에 그 일본 여론이 흉흉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국민들의 분노와 불만을 딴 데로 돌려야 돼. 그러니까 역사를 자꾸 칼질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어떤 자기 지지파들의 옹의를 받으려는 거고 박근혜도 마찬가지야. 지금 지난 대선에 그 경제민주화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대통령이 돼서 경제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잖아. 그로 인해서 똑똑해진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니까 그 반발에 대해서 박근혜는 자기 지지자들을 모아서 자기 옹의 부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친일파들의 표를 모으기 위해서 지금 친일파를 옹호하는 교과서를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이살림 감사합니다. 예, 이게 사설까지 나왔다. 전 세계가 다 안다는 얘기죠 이제. 예. 경찰 병력 철수해야 철도노조 지도부 자진 출석 이렇게 얘기하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체포된 거잖아요 지금. 그죠? 예. 또 프랑언니님 이 잘 모르는 언론사는 올리지 마세요. 네. 김한길이가 지금 국민 앞에 해야 될 말은 대표직을 물러나겠습니다 말 말고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
아니, 조중동에서 김한길 칭찬하는 거 봤어요? 김한길 대표 안정을 추구하나, 김대중의 햇볕 정책을 건드렸다. 완전히 김비어천가야. 내가 조중동한테 이렇게 칭찬받는 야당 대표는 처음 봤어. 예. 조금 아까 체포해 갔잖아요. 체포영장 읽어주면서 경찰에 구인했잖아요. 예.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그 YTN이나 이런 데서 자진 출두로 나왔나요? 네. 자진 출두로 나왔어요? 오늘 저녁에 한번 뉴스 봅시다. 네. 이 김한길이가 나는 이렇게 칭찬받는 야당 대표를 본 적이 없어. 야, 완전 김비어천가야. 그만큼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 뭐 다른 이야기 또 내일 하기로 하고, 내가 2006년에요.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이랑 똑같았어. 그때 박근혜 칼침 사건이 일어나기 전. 그때 한나라당에 박근혜가 막 밀어붙여갖고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40%가 나오고, 이 열린우리당이 20%대 나오고, 민주당이 15%로 막 표 갈라먹고 있고, 막 이러던 시절, 2006년에. 그러면서 그 2006년에 계속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다라고 언론 보도에 나왔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선거를 완전히 참패해요. 모든 한나라당이 싹쓸이했어. 그때 원내대표가 누구였냐? 누굴까? 2006년 속수무책으로 완전히 박살이 났던 그 2006년 지방선거 때, 그때 대한민국의 야당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누구였는지 알아요? 김한길이었어. 김한길이었어. 완전히 한나라당이 하자는 거 다 해주고, 야당에서 하겠다는 거 다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에 개혁파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막 주질르고, 기자들한테 그거 일부 의견이다라고 막 축소 보도시키고 그랬었어. 그래가지고 2006년도에요. 예, 지방선거 완전히 박살났었어. 내가 그때도 지방선거 정말 어렵다, 다 망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쭉 고했잖아. 지금 이 김한길이 대표하는 지금이 그때랑 똑같아. 그때랑 똑같아. 예. 네. 그래서 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명환 위원장은 철도노조 13명 모두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YTN에서 자진 출석이라고 보도했네요? 오케이. 체포한 거 아니고 자진 출석이라고 보도했군요. 네. YTN 웬일이야? 정신 차리기로 한 거야? 네. 이건 자진 출석이에요. 이거를 체포했다라고 보도하면 이거는 독재 언론이야. 독재 하수인. 잘했어요. 예, 이건 자진 출석입니다. 자진 출석해서 무죄를 입증하겠다. 무죄 입증을 위한 조사에 응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YTN 오늘 저녁 뉴스도 그렇게 나오는지 봐야 돼. 이게 뉴스마다 PD가 달라. PD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뉴스가 자막을 어떻게 쓰는지 봐야 돼. YTN하고 그 나머지 종편은 보지 마. 그러니까 채널A 이런 거 보지 말고 KBS 두 개만 보면 돼. 그래서 뭐라고 보도하나? 체포라고 보도하면요, 이거는 언론이 아니에요. 그건 언론이 아니고 니들은 언론이 아니야 라는 노래를 꼭 틀고 보셔야 됩니다. 예. 자, 다른 말로 해서 나는 지금 이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딱 그 열린우리당 2006년 지방선거가 떠올라. 예. 2006년 그 열린우리당 지방선거 때 정말 속수무책으로, 정말 그때도요, 뭔가 당에서 해야 되지 않냐, 뭔가 대책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아무것도 못하게 한 게 김한길이야. 당대표가 뭐 막 그 당시에 노력하면서 뭔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고 그러면 다음날 기자들한테 그거 그냥 개인 의견이다, 당대표 개인 의견이다 이러면서 기자회견했어. 기자들한테 뿌렸어.
그래가지고 그때 2006년 지방선거를요, 박살이 났었어요. 박살이. 예. 자, 그런데 지금 2010년 민주당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죠. 똑같이 수수방관. 그래놓고 지금 민주당 3선 이상 의원들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김한길이 딱히 잘못한 게 없지 않냐. 그래. 니들이 볼 때 니들은 딱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지. 너네 이제 그 정말 다음 국회의원 총선 때 몽땅 다 배지 떼야 돼. 정말 민주당의 3선 이상 의원들요 전부 물갈이해야 돼요. 예. 지금 민주당의 이 무력한 모습 어디서 와? 민주당 3선 의원들한테서 오는 거야. 초재선 의원들이 뭐 해보려고 그러면 계속 찍어 누르면서 정치는 그런 거 아니다. 협조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 전부 갈아치워야 돼. 전부 갈아치워야 돼. 내가 볼 때. 윤석열은 좌천, 이진아는 자리보전. 그 혹시 이진아니 지난번에 그 사람 아니야? 막 그 누구예요? 기자들한테 막 성추행한 사람. 그 기자들한테 성추행했던 게 누구였지? 그게 누구야? 그게 이진아 맞지? 역시 정말 성추행 정부네요. 네. 꼼꼼하게 직접 고른 법무부 차관님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떡하니 나오시고, 예. 오른팔 무성이가, 오른팔 김무성은 기자들의 여기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예. 그 자리 보전한 이진아는, 이 뭐 기자들한테 뽀뽀하고 다니면서 성추행했던, 예, 소리스님, A6M5님 감사합니다. 예. 오가연님도 고맙고요. 참 역시 성누리당이에요. 성누리당. 정말 성누리당스러워요. 예. 그러면서 윤석열은 좌천이라. 사실 최동욱이나 윤석열 같은 사람은 진보 세력이 아니에요. 리치816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이렇게 그 보수 세력이거든요. 진짜 보수. 지금 새누리당은 지네가 보수라 그러지만 걔네들은 보수가 아니고 이 최동욱이나 윤석열 같은 사람은 원칙과 소신에 따라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을 자르고 모함하고 좌천시키고 243님 816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바뀌면 윤석열 같은 사람이 검찰총장하고 최동욱 같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하고 권은희 같은 사람이 경찰총장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국민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야 돼요. 예. 자, 안철수, 이건 뭐예요? 이게 언론사인가? 예. 아, 이게 혹시 저긴가? 신상철 대표가 하는 건가? 예. 안철수 새정치의 정체성이 아직도 궁금해요. 뭐 아직도 궁금해? 난 다 알겠던데. 그 뭐 돌려막기 아니겠어요? 예. 좀비 눈에는 좀비만 보이고. 자, 우리 저 나머지 이야기는 또 내일 합시다. 예, 나머지 이야기는 내일 하고, 어제 오늘 내가 방송을 뭐 한 거지? 예, 그 방송이 모자랐다면, 예,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 박근혜 창조경제와 안철수의 새정치의 공통점은 답은 여러분이, 예. 자, 얼음뽀송이님 감사합니다. 지금 정치권은 사실 이제 우리 지금 우리 방송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사 방송에 그 시청자들이 다 떨어졌대요. 굉장히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현재 정치권이 어떤 그 희망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희망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절망해가지고 시사 뉴스를 안 보고 그나마 우리 방송만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보는 게 이 모양이야. 근데 이 정치권이 희망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해도 안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맞아요.
사실 지금 보면 그 어떤 희망이 안 보이고, 예. 그 특히 김한길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르면 2006년 꼴 날 거라는 게 뻔하기 때문에 이명박 특검뿐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전혀 안 움직이잖아.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지난 주말에요. 호남 지역 삼선 의원들은 뭐 갈아치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망치부인 방송 보나 보다 이러셨는데 그 기사 제가 주장한 내용하고 전혀 틀려요. 호남 지역만 삼선 의원 문제? 솔직히 얘기해서 호남에는요 3선 이상 의원 몇 명 없어요. 박지원? 이 정도? 박지원 뭐 이석현 뭐 이런 사람들 몇 명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그 이 호남 지역 의원들은요 선수가 재선 이상 된 의원이 생각보다 적어. 자리가 적기 때문에 되게 많이 교체가 돼요. 그게 실제로 그런데 이 호남 지역의 삼선 의원 문제가 아니라 서울 수도권도 마찬가지야. 서울 수도권의 삼선 의원이 더 문제라니까. 그 사람들이 시니어 그룹이네 딱 하고 앉아가지고 이 민주당에 개혁하려는 젊은 세력들을 찍어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같은 사람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최정치를 할 거라고 믿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유 누구 때문이야? 민주당의 수도권 삼선 의원들 때문이야. 수도권의 삼선 의원들 때문이야. 호남의 삼선 의원들만 문제 있다고 얘기하지 마. 물론 호남의 삼선 이상 의원들도 민주당 표 깎아먹는데 이 호남 지역 의원들 중에 민주당 표 깎아먹는데 앞장서고 있는 의원들이 있어. 근데 내가 볼 때는 서울 수도권, 수도권에 있는 삼선 이상 의원들 그 사람들이 더 문제야. 그래서 민주당이 발전이 안 되는 거야. 김한길을 당대표로 만들었을 때 내가 볼 때 민주당은요 이 지방선거를 말아먹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책임은 지금 나는 이 삼선 의원들이 져야 된다고 봐. 민주당의 3선 이상의 의원들이 민주당 체제, 이 민주당 김한길 대표 체제에 대해서 나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러분 유튜브에 망치부인 검색해 보셨나요? 어디 몇 명이나 봤을까? 아무도 안 봤네? 유튜브에 망치부인 검색해 보셨어요? 필터를 이번 주로 하셔가지고요. 예. 필터를 이번 주로 하셔갖고 망치부인 검색해 보시면 망치부인이 오늘 올린 그 망치부인 영상들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아직까지 본 사람이 없나 봐. 몇 명 안 본 것 같아. 그죠?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망치부인을 검색하시고 이번 주에 올린 영상을 자꾸 클릭해 주시면 그게 영상이 노출이 돼요. 지금 이제 망치부인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어. 왜 그러냐면 지금 다음 팟에 올리던 분들이 못 올리고 있고 유튜브에도 지금 안 올라가고 있어요. 한 달째. 그래서 지금 망치부인 돌아와서 방송하는 걸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가끔 언제 방송하시냐고 트위터로 쪽지가 와요. 환장하겠어. 예. 어제 거 조회수 27이에요? 아, 그래? 난 안 보이지, 그게? 예. 여러분이 그 망치부인 방송,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찾아서 봐주시면, 그러면 그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러면 이게 영향력 있는 동영상으로 나와. 볼만한 동영상으로. 예. 자, 여러분,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그래서 트위터에다가도 우리 방송 홍보하려고 내가 오늘 오픈TV 주소도 올렸어. 그러니 여러분 내일 2시 되면 망치부인의 오픈TV 주소를 그 트위터에서 많이 RT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들을 다시 끌어 모아야지. 물론 지금 정치권은 전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예. 지금 현재 정치권이 우리에게 전혀 희망을 주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절망 중에 빠져 있는데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포기할까요? 우리 다 같이 포기해서 뭐 프랑스 사르코지처럼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처럼 독재자들과 천박한 정치인들이 계속 해먹게 그냥 두고 보실래요? 뭐 그러면 그러시든가. 아니면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망치부인의 생방송을 지켜주십시오. 사실 제가 그동안에 참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 7년 동안 이 시사방송이라는 아마 이제 인터넷 방송에서 시사방송은 제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처음 이 시사방송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 7년을 버텨오는 동안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누구다? 생방송 때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망치부인을 지켜주십시오. 망치부인 방송, 여러분이 지금 막 이 독재 치하, 박근혜 치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의 투쟁은 망치부인 방송을 시청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망치부인 방송을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들에게는 아주 소름 끼치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아주 괴로운 일이 될 거라는 거 장담합니다. 야생란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늘 못다한 뉴스는 내일 또 하고 또 모레 또 하고 날마다 우리의 깨어있는 정신을 위해 싸워 갑시다. 예, 칼빵 오빠님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 생각하는 국민이 대통령인 나라는 아이원 우두님 감사하고요. 문재인 같은 사람이 열심히 대통령의 역할을 보좌하는 나라, 구름고기님, 드림캐치님, 비사문천님, 광해의 꿈님 감사합니다. 뭐 최동욱 같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하는 나라, 윤석열 같은 사람이 검찰총장하고 권은희 같은 사람이 경찰청장하는 그런 나라. 예, 학벌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받는 나라. 우리나라의 모든 고등학생,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아기들부터 대학교까지 무상으로 나라에서 키워주는 나라. 또 이 의료가, 의식주의 의자가 옷이 아니라 의료가 돼야 된다는 그 말,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영국처럼 의료 서비스가 무료가 되는 나라 한번 꿈꾸어 봅니다. 너무나 황당하다고요? 그죠? 참 황당한 꿈이고 불가능해 보이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500년 전에 사람들이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꿈을 꾸지 않았다면 우리는 비행기라는 물체를 지금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요, 비행기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꿈을 꾸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비행기를 볼 수 없을 거다.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일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지금 꿈꾸지 않는다라면 50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그죠? 페더21님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기억하시죠? 예.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절망의 심장을 물어 뜯겨본 자만이 희망을 사냥할 자격이 있다. 자, 여러분, 쿨하고 멋져님 감사드리고요. 자, 다 같이 절망할 만큼 절망했다면 이제는 희망을 사냥하러 나서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천해주신 2572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수백 분의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선물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감사합니다.